하루에 일정 이상 현금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개인의 모든 이체 내역을 이제 조사받을 수 있는데 가족 간의 거래 내역까지 사실 몽땅 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굉장히 큰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현금 줄 때 이것 정도는 좀 지키면 세무조사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들은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한국의 민족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행동은 좀 괜찮은 건가요? 명절의 용돈, 일반적인 금액 있잖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의 금액이 엄청 무리된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연히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 지출이나 이런 게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무서가 다 이렇게 막 추징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절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명절 용돈이 예를 들어서 막 1억이다. 이건 좀 달라요. 근데 이거 우스갯소리 같으시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고모 이모한테 8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거 축의금이라고 믿어줄 수 있을까요? 축의금은 비과세 항목에 적혀 있어요. 누가 또 집 사라고. 그렇죠. 그분이 그걸 또 집을 샀어. 정확하시네. 그런 금액은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났기 때문에 증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국세청이 막 가족 간에 주고받은 거 5만 원, 10만 원짜리 다 보냐.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안 봐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나 경조사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 추징을 한다라는 건 국민들에 대한 일정한 조세 행정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인력이 안 돼요. 인력이. 그걸 다 잡아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생전에 보는 건 증여잖아요.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펼쳐져요. 살아생전에 그 계좌 내역을 보는 건 개인의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세무조사의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래서 막 주시더라고. 10,000원, 10,000원 괜찮대 이장원 세무사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액수가 올라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추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통념상이라는 게 법의 문구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정 행동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일정 행동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살아생전에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낮으면 별말 안 할 건데 주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또 문제가 돼요. 사실 일반적으로 살아계셨을 때 생활비 준 내역으로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PD님도 그 100만 원 줬다고 나 증여세 조사 걸렸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근데 상속이 일어나면 그게 발생할 수 있어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요. 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10년치 과거 거래 내역을 다 봐요. 이게 상속세랑 증여세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생활비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10,000원, 10만 원 안 걸리네, 1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엄마 이제 전세자금도 받아야지 1억, 2억 이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주셨던 분,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겠죠. 그 주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증여자라고 부릅니다. 그 증여자분이 돌아가시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그다음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상속인 이외의자의 대표적인 분들이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있으면 가정이 파탄나. 내연남, 내연녀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좀 복잡해져요. 상속이 아주 복잡해져요. 자,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자금 준 거를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얹어요. 자녀는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괜찮다가 액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생활비는 안 걸리네. 그게 상속이 딱 펼쳐지면 10년치 거 딱 봐서 한 번에 딱 때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월세 세입자가 줘야 될 사람과 매칭이 안 된다. 근데 자녀분의 임대인이었다. 그러면 그게 확인돼서 추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봐볼게요. 결혼을 한 입장에서 10년 내에 잠깐 결혼할 때 우리 전세자금 1억 정도 받지 않아? 손주 태어났다고 또 돈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사 간다고 이제 전셋집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동안에 전세자금 1억, 2억 걸린 적 한 번도 없었어. 이때 다 걸려요.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가 걸린 게 있어요. 10년 내의 걸 본다 그랬잖아요. 10년 넘어가면 안 봐요. 그때 자녀한테 3억 2천만 원의 그 전세자금 증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펼쳐지냐? 그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냈잖아요. 그 당시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인 건 월부 모든 분들이 알 거예요. 5천만 원 빼고 그 2억 7천 정도 되는 금액에 증여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 무신고했잖아요. 당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20%가 붙어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8, 9%
80% 붙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한 90% 붙어요. 100%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때 세율이 20% 구간. 근데 상속세는 이 상속 돌아가신 시점에 보니까 재산가액의 상속세가 50% 세율이에요. 그럼 얘를 얹어요. 그래서 차익인 30%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산세 붙고 가산세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이제 3억 정도 추징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속세를 대비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2차적 슬픔이라고. 첫 딱 돌아가시면 이제 3일장하고 이제 49제나 뭐 이런 것들 지내시고 이제 막 상속 물건 정리하고 막 이런데 세금 딱 내잖아요. 근데 세금까지 내는 건 좋아. 그리고 상속은 신고한다고 안 끝나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신고서 넣으면 끝난다 생각하시잖아요. 이상 있으면 전화가 오고. 근데 상속세는 딱 신고서 들어가면 신고 세목이 아니에요. 결정 세목.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신고 잘했나 보자. 이제 시작할게. 그래가지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줘야 끝나는 세금. 근데 그 조사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일선 세무서는 10주. 재산가액이 좀 많으면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 말 그대로 지방국세청에서 하는데 기본 3달. 그래서 살아생전에 생활비 받아도 뭐 안 걸린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딱 상속 한 번 경험하면 말이 확 바뀌어요.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세금에 대해서 인지가 제로예요. 하다못해 공부도 안 해. 상속세는 자산가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분당에 그냥 아파트 한 채 있고 일반적인 스탠다드 형태의 상속이 뭐냐면 부모님이 평생 주택 한 채 이렇게 소중한 1주택 그리고 현금 2, 3천만 원 이렇게 돌아가셔요. 상속세 한 2, 3천만 원 나오겠지. 이제 각오를 좀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라서 이제 상속세 좀 계산해드렸어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1억 6천 나왔어요. 집값이 12억 정도. 그냥 바로 1억.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려요. 당연히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억 이상의 세금을 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내면 압류 잡고 공매로 넘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물건 담보 잡고 쪼개서 계속 매년 내는 거예요. 1억 6천에서 끝나지 않죠. 왜냐? 상속 취득세라는 게 또 있어요. 매매 취득세만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증여 취득세랑 상속 취득세가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3.16%를 냅니다. 그럼 이 공시지가가 한 8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3.16%면 취득세만 2,500이에요. 상속 받아도 세금 내고 그 취득하는 순간 또 세금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억 8천, 9천 내야 돼요. 근데 그게 6개월이라는 신고 기간이잖아요. 6개월이 뭐냐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월까지요. 12월 20일이다. 그러면 12월 말일자, 12월 31일부터 6개월. 1, 2, 3, 4, 5, 6월. 6월 말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돼요. 짧죠? 더 짧아져요. 왜냐? 돌아가시고 나서 3일장 치르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처리를 하다가 이제 시간 좀 정신 차리면 한 2달 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무사님 찾아가요. 이제 세무사 찾아가야겠다. 이제 세금 내야 되니까. 딱 가면은 그 금액을 딱 들어요. 2억 정도 내셔야 돼요. 2억이요? 청천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 나랑은 먼 세금이다. 이게 다 증여랑 생활비, 방금 말씀드린 명절상 용돈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 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케이스를 쫙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장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의 절차들을 몰라요. 하다못해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슬픔에 빠져 있다가 4개월 때 좀 정신 차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법적 기한 지났으니까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빚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상속, 말 그대로 부모님의 죽음을 가정하는 걸 대부분 꺼려해. 근데 알긴 알아야지. 죽고 나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상속세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는 국세청에서 연락 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2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그러니까 6억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의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부동산 실거래법상 써야 돼요. 그거를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실물을 알아야 돼. 그 대부분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공인중개사님 전화해갖고 돈 어디서 나셨어요? 제 돈 6억으로 샀죠. 내 돈 6억. 그리고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대장이 3군데서 와요. 부동산원, 시군구청, 국세청에서. 당신의 소득이 도저히 6억을 번 소득이 없었는데 어떻게 샀느냐. 월급 300으로 5년간 번 금액 해보니 2억인데 4억이 빈다.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금을 그러면 계좌 내역을 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꼼꼼히 쓰셔야 돼요. 내 자금은 번 돈, 근로소득으로 2억이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오피스텔 판 거 2억, 주식 판 거 1억,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빌렸다 1억, 그럼 1억 원은 또 차용증 쓰고 차용증도 제출해야 되고 이자를 지급했는지 그런 상세 내역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
부모님이 ATM에서 돈 얼마씩 뽑을 수 있는 거 아세요? 한 번 뽑을 때 얼마까지 뽑을 수 있어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ATM에서 한 번 뽑을 때 600만 원까지 뽑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ATM에서 돈을 뽑아줬어요. 왜냐? 직접 계좌이체하면 걸릴까봐. 아, 현금으로 하면 안 되니까. 9억 9천만 원 뽑았어요. 9억이요? 네. 그걸 왜 뽑으세요? 165번. 계속 돈 거죠. 기계 바꿔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아셨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네. 그러면은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걸렸죠. 이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현금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현금을 안 쓰면 사실 알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렇잖아. 엄마가 돈 뽑아서 나한테 현금 줬어. 내가 안 쓰면 걸릴 일이 없겠죠.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이걸로 현금을 뽑아서 자녀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쓰라고 주는 거. 쓰라고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 금액이 커. 전세 이런 거란 말이에요. 9억 9천만 원 전세 준 게 걸렸어요. 왜 걸렸냐? 대부분 이걸 PCI 기법이라고 해요. P는 이제 property, 자산 증가. 9억 9천이니까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이 늘어났어요. 플러스 C가 consumption, 소비. 너 5년간 보니까 한 2억 썼어. 이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도 연말정산 하시죠? 카드 사용 내역 있죠? 그 금액 얼마 썼는지 거기 다 나오죠? 총급이 얼마고 그 얼마 썼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연에 2천만 원 썼다. 2천만 원 5년 곱하면 얼마예요? 1억. 마이너스 I가 인컴이에요. 인컴. 소득. 근데 내가 5년간 번 금액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총급여로 계산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4대 보험 뗀 금액에서 그 다음에 신카 썼다며 2천만 원씩 4천만 원 벌었는데 얘 빼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럼 한 2억 되겠죠? 9억이 비네? 9억 어디서 나셨어요? 소명보다 바로 이제 징여 때려맞는 거죠. 그걸 징여의 추정이라 그래요. 쉽게 가중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로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다 쓰면 되지. 그럼 뭐 현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피디님,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상 현금 쓴 적이 언제세요? 없으시죠? 100만 원 이상 쓴 적. 하다못해 요즘 휴대폰 100만 원짜리도 현금으로 누가 사요? 카드 긁지.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엄마가 ATM에서 9억 9천 열심히 뽑아줬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맨날 뭐 제육볶음 먹으러 만 원씩 이렇게 갖고 가 쓰실 거예요? 몇 번을 먹어야 돼? 이해 확 가시죠? 쓰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이렇게 받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목적이 대부분 나는 이걸로 부동산 관련된 뭔가를 한다. 아니면 주식 관련된 뭔가를 한다. 어떤 하나의 자산의 증식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는 거예요. 이거 월급쟁이 부자들 보시는 분 다 이 목적이 뭐예요? 이거 부모님한테 받아서 나 지금 이번에 코인 들어가야지. 주식 들어가야지. 부동산 들어가야지. 이거잖아요. 그럼 다 자산군이잖아요. 다 걸리겠죠. 그러면은 부모가 왜 큰 돈 주는 거 말고 아이 명의로 이렇게 조금씩 막 주식 사주고 통장에 돈 모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것도 사실 안 돼요.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해서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 대학생이야. 그럼 용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교재도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자산을 증식했다? 그거는 생활비라는 목적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이 명의로 막 주식 몇 주 사줘. 성인 되면 줘야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는 거. 그런 거는 얼마까지 돼요? 그게 이제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10년간, 그다음에 성년일 때 5천만 원.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줘야 돼요. 왜냐면 그걸 꾸물꾸물 하고 있으면 10년의 기간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형성하려면 생각해보세요. 한 번 줘야 이게 올라가도 5% 올라갔을 때 2천만 원이 5%냐, 200만 원이 5%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진 않을 테니까 가액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상속이 펼쳐지면 한번 정리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부모님이 건강하시면은 일정한 뭐 용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갑자기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내가 혹시나 부동산을 팔거나 어떤 거래를 하는데 그게 1월 달이다. 그러면 제발 작년 세금 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10월이나 11월에 썼어요. 근데 잔금이 1월이야. 그러면 선생님의 양도소득세는 24년 세금이 아니라 25년 세금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다들 24년 세금 보면서 나는 다 이거 적용받네, 이거 적용받네. 이 정도 나오겠네. 계속. 네, 그러다가 몇 억이 더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내가 직접 그거를 해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질문을 해라. 그래서 좀 무료로 질문 받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물어보시면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 홈택스에 1000바이트까지 질문 쓸 수 있어요. 근데 질문 쓸 때 정확하게 써야지 정확한 답변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금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심지어 상속할 때까지 부동산 세금 총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다른 영상 보실 것 없이 이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사기
전 어떤 세금을 내야 될까요? 당연히 집 살 때 뭐 내죠? 취득세 준비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를 납입을 한 다음에 그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납입하는 곳은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내요. 시군구청. 왜냐? 행정안전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방세를 내고 그 다음에 납입 내역을 가지고 법원 등기소로 갑니다. 근데 그 법원 등기소가 항상 그 물건 소재지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 부산 거 물건을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부산에 등기하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는 아주 심플해요. 왜냐면 4.6% 내면 끝나니까.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을 나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까지는 괜찮아요. 1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매매 취득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매매 취득세. 1주택가는 똑같이 1%에서 3%.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입니다. 6억까지 1억,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구간을 2% 구간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9억 넘어가면 3% 이렇게 내죠. 그 다음에 2주택부터는 8%로 올라가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추가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것저것 더하면 이제 8.4%입니다, 원래.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면 9%네요. 그 다음에 3주택자는 얼마? 12.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4%를 냅니다. 말 그대로 아주 고액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수를 무작정 못 늘리니까 요즘은 똘똘한 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지금 강남 3구랑 용산 딱 4지역이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지역이에요. 그 외 지역은 비조정대상 지역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강의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다시 묶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설정되고 나서 취득을 하면 이 비조정이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비조정이었던 마포 지역이 3월부터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됐다. 근데 내가 4월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다. 2주택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1억에 많이들 사시죠. 물론 조정 알짜 하나 사놓은 상태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이 좋은데 강동이나 마포나 이런 데 하나 사둘까? 영등포나 이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주택까지 1% 3%입니다. 3주택부터 아까 그 취득세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8.4% 아니면 9%. 그리고 4주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과세율 구간이 12.4% 아니면 13.4%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수를 무작정 못 늘려요.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수 카운팅을 할 때 나는 분양권이랑 입주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주택이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분양권을 3개를 샀어요. 분양권은 아직 주택 상태가 아니잖아. 이걸 뭐 왜 적용을 해?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카운팅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는 것들은요, 전부 다 카운팅이 돼요. 그러면 1, 2, 3, 4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주택을 취득을 했다? 5번째 주택이라서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무조건 취득세 아주 높은 걸로 과세가 됩니다. 이게 입주권이어도 마찬가지세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취득할 때는 무조건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매매 계약서 쓰셔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취득세는 얼마나 마련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취득세는 대출이 안 돼요. 매매자금은 다 마련했는데 취득세 못 마련해서 등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짱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예요, 재산세.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재산세에서 그나마 말씀드린 건 지분을 뭐 5대5로 갖고 있다. 근데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누진세율이니까 그러면 좀 더 낮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10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걸 5대5로 나눕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고가의 주택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 더 매기죠. 물론 재산세 냈던 거 일부 금액을 빼주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 12억을 받아요. 12억. 하지만 1주택자가 아니면 얼마? 9억 원. 그리고 1주택자는 12억에 플러스 고령자나 장기 보유를 하면은 최대 80%의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사실상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된다라는 분들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죠? 6월 1일이에요. 둘이 똑같이. 그래서 6월 1일 날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매매계약서 쓸 때 이 전날에 쓰거나 이 후에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점 잘 잡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하나 더 있죠. 내가 주택을 임대를 주면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대해서는 1주택자까지는 12억의 고가주택이 아니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지만 그게 아니면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월세도 있다. 그럼 당연히 합쳐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해야 돼요. 왜냐? 월급쟁이 부자들은 이제 근로소득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이제 주택을 샀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는 이분들이 뭘 많이 누락을 하시냐면 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주니까 난 세금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로소득에다가 플러스 부동산 임대업을 소득을 더해서 이거는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세무 업무를 맡겨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잘못 계산해서 어설프게 이제 몇만 원 좀 빼보려고 하다가 가산세 맞고 해가지고 막 10, 많으면 100, 200만 원 추징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 가까운 세무사님에게 그냥 좀 맡겨라. 그런 것들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 매년 임대소득 생기면 내가 이 정도의 세금을 더 내는구나 라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재산세 내실 때 당연히 이제 뭐 이것저것 차감되는 금액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공제액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실 때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해서 낸다라는 개념은 안 가지셔도 돼요. 생각보다 많이 빼주고 계산된다. 근데 이게 금액의 변동폭이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게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뭐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 맞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시간 꼭 가지라고 말씀. 집을 팔 때는 그럼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자, 집을 팔 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앞에서 말한 세금들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이걸 팔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이런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핵심이 뭐죠? 주택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비과세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세법 지식의 검토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비과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계약서 쓰기 전에 판단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비과세를 판단해야 돼요. 왜냐? 내가 비과세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써버리면 그 매매계약을 내가 비과세 못 받는다고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배액배상해야 되잖아요. 민법상. 그러면 엄청난 계약금의 손실을 봐요. 제가 아시는 분 15억짜리 비과세인 줄 알고 썼다가 비과세 안 되는데요. 그러면 중과세잖아요. 중과세를 막 8억 낸대요.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했어요. 얼마 날라가요? 안녕 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요. 아셨죠? 저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는 이게 주택이나 분양권이 5개 있었는데도 비과세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서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뭔가의 조건들이 맞는지를 꼭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과세 기본 요건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죠? 거주자여야 돼요. 이거 처음 들으시죠? 이제 왜냐면 맨날 2년 보유, 2년 거주만 들으셨을 거예요.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가 뭐냐?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말 그대로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제 일본인 고객이 있는데 그 일본인 고객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요. 말 그대로 항구적 거주활동과 주거활동과 경제적 활동, 그리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적 필요 없고 거주자라고 불러요. 거주자라면 2년 이상 보유를 했었을 때 세금에 대해서 주택 팔 때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12억 원의 양도가까지는 세금 0원으로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 2년을 해야 돼요. 보유 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내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 2년 보유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뭐가 있죠? 상속 같은 경우가 있어요. 상속이라서 같은 동일세대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었던 보유 기간을 다 인정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거기다 하나 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나 강동구에 나 주택 있으니까 나는 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아니니까 팔면 무조건 비과세지? 아니에요. 왜냐? 예전에 마포구랑 강동구 조정 대상 지역이었었잖아요. 그때 취득하신 분들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필요 없어요. 왜냐?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취득했을 때 이걸 초기화를 안 시켜줬어요. 초기화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취득 당시 혹시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에 포스트잇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려요. 포스트잇으로 얘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 된다. 왜냐? 이거 강의 들을 땐 기억나요. 근데 이 주택을 뭐 다음 주 목요일날 파실 거예요? 이 주택은 2035년에 파실 수도 있어요. 근데 2030년에 세무사가 되신 분한테 업무 의뢰를 맡긴다고 했었을 때 그분이 이 역사를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래요. 바로바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죠?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자산의 증식 방법 중에 하나죠. 내가 주택 하나 있다가 추가 주택 취득하고 팔 때 비과세, 또 새로 사고 비과세, 또 새로 사고 비과세. 자, 그러면 종전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종전주택 기존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1년 이후에
1후라고 불러요.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라고 불러요. 그냥 표현을. 신축 주택을 취득을 해요. 무조건 1년이 지나야 돼요. 왜냐면 투기 목적이라 해가지고 안 봐줘요. 그 다음에 종전주택이 아까 말했던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2년 보유, 2년 거주, 취득당시면.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2보라고 불러요. 왜냐면 대부분 2년 보유, 얘가 비과세 요건 충족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취득한 이로부터 3매라고 불러요. 3년 이내에 얘를 매매라는 거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매를 하면 얘 비과세 해줄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시점이 안 좋을 때 3년 이내 못 팔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무조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세금이 무조건 돈만 연관돼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기간의 그 제재 조건이 엄청 많아요. 이게 기간의 제재 조건이잖아요. 이걸 사자마자 3년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2년 지나고 팔면 되지 막 이러시는데, 절대 그렇게 내 인생이 모든 스토리대로 펼쳐지지가 않아요. 3매를 해야 돼요. 3매를 해야 되는데 안 팔리면 한 2년 반쯤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우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절세 플랜 아니겠어요? 얘가 비과세 됐을 때와 비과세 안 됐을 때 각각 세액을 계산해보라 그래요. 비과세 되면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매매가액이 12억? 그러면 얼마야 비과세? 세금 0원. 비과세 아니다. 세금 얼마예요?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제가 알고 있는 수치를 하나 넣어볼게요. 15억에 팔았고 예전에 7억에 취득했어요. 그래서 8억이라고 해볼게요. 비과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받아요. 왜냐면 12억 초과되는 부분은 세금을 일부 내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 받으면 세금 얼마? 350만 원 나와요. 근데 비과세를 못 받으면 일반 과세라고 하죠. 일반 세금. 얼마 나오실 것 같으세요? 2억 1,800 나와요. 몇 배 차이죠? 70배 차이 나네요. 네, 70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차이 3년만 지나면 이게 얼마가 늘어나요? 2억 1,500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녀가 독립된 세대면 이 비과세가 요건이 됐었을 때 자녀에게 얘를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수도로 해서 우선 넘기는 거예요. 이 2억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거래 비용이 2억보다 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5억 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뭐 채무가 8억이다. 그러면 실질 증여는 7억이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를 승계하는 건 매매,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는 증여. 근데 이거를 쪼개서 세금을 했었을 때 이 금액보다 대부분 쌀 거예요. 왜냐? 8억에 대한 세금은 아주 낮을 거잖아요. 왜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니까. 자녀에게도. 그러면은 7억에 대한 증여세 좀 내고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1억 내외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보다 싸다. 차라리 이번 참에 자녀에게 주택 하나 주지 라고 넘기는 거예요. 그 대신 자녀가 독립된 세대여야 돼요. 그러면 자녀한테 왜 독립된 세대냐? 그러면 내가 주택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자녀도 독립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는 2년 전산바퀴 돌리고 팔면 뭘 받죠?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부, 우리 울타리 내에서 세금의 유시를 제일 줄이면서 둘 다 자산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성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됐었을 때부터 1년 동안에 안 팔렸을 때 계획을 짜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 자금 마련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매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매도가 계약을 그 3년 안에 쓰면 되는 거예요? 잔금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은 잔금을 청산하거나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계약일도 아니에요? 네, 계약일이 아니죠. 잔금이 끝나야 돼요. 그 돈을 다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축 사고 3년 안에 돈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 청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대부분 2년쯤 될 쯤부터는 사실은 계획을 짜야 돼요. 자, 이제 상속세 좀 알려드릴게요. 상속세는 네. 약간 상속할 자산, 부자들만 내는 데도 많아요. 그러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몇 프로가 상속세 내실 것 같으세요? 2016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28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6200명이 상속세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라면서요. 그러면 부자의 기준이 몇 프로예요? 이때 상속세 신고 인원수가 2.2%. 이쯤 되면은 오케이. 맞아. 그 정도는 부자 맞지. 이럴 수 있죠. 23년도에 35만 7000명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가 18,200명이거든요. 282배인가? 비율이 5.2%예요. 5%가 내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 이거 보통의 세금이네. 왜냐면 이 5.2% 중에서 서울, 경기 주택 갖고 있어서 상속세 내는 비중이 75%예요. 지금 계산 바로 해보세요.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상속세 나오시는 분들 태반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아주 높은 세금이고 지역이 좀 편차가 좀 큰데, 왜냐? 우리가 상속받으실 때 그거예요. 스탠다드가 집 한 채 플러스 현금 2,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입고 돌아가시는데 이 집이 예전에 5억이었는데 얘가 지금 1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전에야 뭐 이제 부자 세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속세 개편이 꼭 필요한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제 액수가 28년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예전에 공제가 여기서 여기 아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금이 아니지. 어차피 나랑 관련이 없네.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에 음마아파트가 얼마였냐? 5억이었어요. 공제 똑같이 5억이었어요. 그러면 음마아파트 한 채 있어도 상속세를 안 냈다고. 음마아파트 지금 얼마? 25. 그럼 상속세 얼마인지 아세요? 5억 빼면? 8억 4천 나와요. 그러면 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이게 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속, 결국은 죽음,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2차적 슬픔을 막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상속이 펼쳐지면 무료 상담을 꼭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고 나서 3일장 치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돌아가시고 나서 3일장 당연히 치르시죠. 3일장 완료되고 나서는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를 하러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이제 가족관계 정리하시는 분한테 가면은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혹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이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딱 시청을 하면요. 바로 현장에서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내역은 줘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금융거래 내역이 많잖아요. 그거는 받는 데만 20일 걸려요. 그래서 상속이 생각보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6개월의 제한이 뭐냐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12월 20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12월 말부터 1, 2, 3, 4, 5, 6, 6월 말까지 6월 제가 봐서 30일인가요? 네, 30일까지가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기간이 정말 제한적인데 이게 시간이 왜 금방금방 가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다 받는데 20일 걸려요. 3일장 치르고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사망 신고하러 갔더니 20일 걸린대요. 한 달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20일 동안에 뭐를 받냐? 은행 정보를 이제 하나씩 받아요. 어디 은행에 계좌가 얼마 있습니다. 라고 받고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보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금융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역들이 한번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가면 이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 조회, 재산 조회 서비스로 쭉 리스트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 상속 개시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1개월 이내께 끝나면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내역 있죠? 그 내역을 가지고 이제 순회 공연을 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은행 지점을 들려서 잔금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인 게 뭐냐면 10년치 거래 내역, 은행 거래 내역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주식이 대표적이에요. 이 10년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주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라서 좀 헷갈리시는데 우선은 이걸 받을 때 서류부터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세무사든 변호사든 필요 없어요. 왜냐? 상속인이 아니면 절대 안 날려줘요. 모든 상속 관련된 거래 내역은 대리인이 거의 안 됩니다. 위임장을 쓰더라도 딱 이 정도예요.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근데 5명이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대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명도 상속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인감증명서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다양한 서류를 요청할 거예요.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은행마다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은행 하나 들릴 때 뭐 기본 반나절. 그러면 은행이 6개다? 6개 돌면 3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보험사는 본사를 직접 가야 되고 증권사도 직접 가서 막 내역 10년치 걸 다 뽑아야 돼요. 아니 그냥 잔액 받아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10년치 내역을 받냐? 10년치 계좌 내역.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별이 거의 3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세법은 돌아가시기 10년 동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상속인 이외의자,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에게 증여한 내역들이 그때 밝혀지면요, 이 금액을 다시 여기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 내역을 우리도 미리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 이런 말씀 하세요. 나는 아버님에게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근데 계좌 내역 보면은 툭툭 튀어나와요. 뭐 9년 전에 정세자금. 그러면은 맞네. 아빠 그때 이제 보니까 줬었지 나한테. 1억 원 줬었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추징받고 상속세로 또 추징받고 이게 세금을 엄청 증가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10년치 계좌 내역을 엑셀 파일로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좌 내역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업하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아버님이 지난달에 어떤 사업에 돈을 썼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채권 채무 내역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믹스해서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뭘 엮어야 되냐면 휴대폰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이랑 아버님의 휴대폰을 절대 정지시키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승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니 하다못해 아버지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할게요. 장원아 3천만 원 보냈어. 다음 달부터 천천히 갚아. 라는 기록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기록들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이 계좌 내역에서 그런 게 튀어나올 텐데 당연히 모르죠. 제가 아시는 상속인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30년간 같이 종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5천만 원씩 5분에게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좌 내역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직장도 안 왔어요. 이런 슬픈 일이 진짜 펼쳐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산을 지키는 건 상속인들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실 휴대폰을 없애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고가 아직까지 날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고 때문이라도 휴대폰을 없애지 마시고 그 번호 승계받아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계좌 내역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채권 채무 관계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월마다 나갔던 요금제들 다 정리 정산해야 되겠죠. 뭐 인터넷 요금이나 그런 것들 정산하시고, 뭐 이때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정산하세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게 있어요.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재산에 대해서 아예 관여 안 하겠다. 난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상속포기라고 하고, 내가 지금 아버지가 빚이 얼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내가 혹시나 빚을 승계받더라도 내가 받는 재산까지만 승계받을게. 이러게 하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상속재산은 10억이라고 해요. 근데 빚이 얼마일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나 이 금액까지만 빚 받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를 걸어놓는 게 3개월 이내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확정을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그 가액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상속세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속세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재산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현금성 자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1원도 쓰지 마라. 왜냐? 그걸로 당신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속취득세 내야죠. 이거 꽤 높아요. 제가 오늘 미팅하셨던 분, 이 취득세만 1억 천이에요. 이게 딱 듣자마자 우선 한숨 쉬시더라고요. 근데 그 취득세 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 안 내면 가산세 쌓여요. 이것도 바로. 모든 신고는 안 하면 가산세가 막 20%씩 붙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12월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에, 그래서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를 했다고 해봐요. 상가 임대에 대한 임대 그 종소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1개월 이때 미팅을 하는데 이때 말씀을 드려야지 5개월 동안 준비라도 한다고. 뒤늦게 이제 상속세 신고하고 이제 납부하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세금 알려주면서 15억 내세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처음에 미팅할 때 말을 해주면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5개월간. 이렇게 생각이라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권해드려요. 종신보험 가입해라. 보험을 가입을 하면 일정한 자금이 상속재산을 포함 안 되면서 현금이 확 들어와요. 그게 취득세나 상속세라도 돼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유일하게 제가 권하는 게 그 정도. 이게 종신보험도 잘 가입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자녀예요. 그리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나 좀 돌아가시면 수익자,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아버지겠죠. 그러면 자녀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전제 조건으로 내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1억 원을 받았다. 그럼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온전하게 1억을 받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연부연납했을 때 첫 번째 조각이나 아니면 취득세라도 납부할 때 현금 유동성이 좀 풀려요. 왜냐면 우리나라 상속은 죄다 부동산이 80%예요. 80%.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건물 팔고 있지. 여러분들도 결국은 부모님이 소중하게 읽었던 부동산 단순히 세금, 상속세 때문에 날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좀 알아두시고,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재산을 언급하는 게 엄청 터부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신데 나이가 50대다. 근데 아직도 부모님의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는 저는 선생님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 세금 당신이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이런 거라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산의 유동성이라도 확보를 하셨냐. 넉 놓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부모님 욕이에요. 왜 미리미리 안 줬고 대비 안 해주셨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레이더 세우는 관점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은 사실 새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돈 받고 상담해주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 제가 무료 상담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코로나 때 진짜 터무니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상속세가 막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고 나서 제가 도와줄 건 사실은 이런 것들 좀 대중적인 정보잖아요. 혼자 알아봤자 이게 뭐 얼마나 값어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정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되실 거고, 아 이런 좋은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월급쟁이 부자들 때문에 내가 좀 힌트를 얻었네, 뭐 이장원 세무사 때문에 도움을 얻었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눔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사회에 이제 돌아가는 순기능 아닌가. 죽음이란 게 그래요.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답답함이 엄청 크실 텐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슬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이런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봐주신 월급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분명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필요하시면 한번 2번, 3번 좀 들으시고 다음에 혹시나 필요하시면 또 월부에 나와가지고 다른 정보들도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